요즘 그 한국 K 컨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건 아시죠? 그 BTS로부터 시작되어서 또 물론 그 전에 K-팝 열풍, 또 지금은 이제 K 드라마, 또 미나리, 또 기생충으로 또 K 무비, 그리고 이제 K 웹툰이 이제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고, 또 오징어 게임 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넷플릭스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1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한국 드라마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죠. 미국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통하고 있고, 도대체 한국 드라마 또는 한국 그 문화 콘텐츠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문화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시대인데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 자신이 문화 예술인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 문화 예술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의 그 통로가 되기로 다짐하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저 자신이 그런 비전을 갖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K컬처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실 일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웹툰이 또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웹툰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한국 웹툰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빠져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키워드로 살펴보니까 회빙환이에요. 회빙환. 회는 뭐냐면 회기, 빙은 빙의, 그리고 환은 환생. 다 좀 익숙한 단어들인가요? 회기, 빙의, 환생. 이게 특별히 그 판타지 장르의 웹소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들인데요. 지금 이제 한국의 그 판타지 웹소설 중에서 제일 그 히트한 전지적 독자 시점 또는 메모라이즈, 다 이 회빙환 코드를 사용한 그런 작품들이죠. 전역 후에 귀가 중이던 주인공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꾸고, 그게 회기 코드죠. 평범한 회사원이 소설의 빙이 돼서 소설 속의 삶을 살거나, 그게 빙이죠. 죽었던 인물이 살아나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리는 환생, 이런 것들이 주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군의 애완동물이 되었다.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공장님 제발 좀 망하세요. 이런 현재 그 웹소설 플랫폼인 이 카카오 페이지 랭킹 1위에서 10위 작품들이 모두 이 회빙환 클리셰를 사용하는 작품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God of Blackfield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가장 좋아한다는 한 청년이 왜 좋아합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과거나 미래의 기억을 유지한 채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 스토리가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더 재밌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 회빙환이 나오는 소재는 일단 믿고 보는 것 같다. 청강문화산업대의 이융희 교수는 왜 이 회빙한 코드에 사람들이 열광할까? 특별히 지금 한국의 그 웹소설 독자들을 보면 10대, 20대, 30대가 거의 비슷하게 25%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40대까지도 이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회빙환이라고 하는 코드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사람들의 후회에 대한 욕망을 자극한 컨텐트. 갑자기 그러니까 딱 뭐가 오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후회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컨텐츠. 그래서 독자들의 내면에 남아있는 후회를 실현시켜 줌으로써 대리 만족감을 얻도록 하는 일종의 도구다.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되게 좀 약간 학문적인
느낌이 들도록 썼지만 쉽게 제가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내가 달라졌을 텐데, 내가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지금 이대로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후회가 누구에게나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10년 전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죽어서 다시 태어나든지, 그래서 뭔가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갈망을 대리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왠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들어준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딸만 해도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몇 번이나 내 인생 망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내 인생 망했어. 그리고 뭐 요즘 뭐 이생망 그런 표현도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온 요 삶으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남은 인생도 썩 밝아 보이지 않고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아련한 아픔이 있는 청춘들이 이런 회빙환 코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심리적 안정감과 또는 만족 그리고 욕구의 해소를 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동의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심리적인 만족 또는 대리 만족을 얻는 것으로 과연 그의 인생은 그럼 정말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대리 만족을 얻고 나서 여전히 하나도 바뀌지 않은 내 인생을 보는 것이 행복할까?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런 판타지 소설로 도망가서 거기서 잠깐 현실을 잊고 위안을 얻고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고 보람된 미래를 약속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한 세 가지 중요한 얘기 있죠. 냉정한 현실 직시, 그리고 새로운 의미 발견과 창출,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브릭콜라주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회빙환보다 훨씬 더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키워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 다이안 쿠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편집장이 있는데, 그 편집장이 회복 탄력성 또는 복원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벌떡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사업의 영역에서 어떤 회사는 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잠시 물러나는 것 같고 잠시 위축되는 것 같으나 다시 원상 회복을 하고, 왜 어떤 회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거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발견한 것은 결국 그 차이는 회복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그러니까 회복력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회복력이 뭐냐면, 여러분 용수철을 누르면 눌렸다가 놔두면 다시 튀어올라서 딱 원상 복귀되잖아요. 그 원상 복귀되는 힘인 것이죠. 근데 그 원상 복귀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이 세 가지더라는 거예요. 냉정한 현실 직시.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망했어요? 지금 내가 요거밖에 안 돼요? 내 SAT 점수가 요거밖에 안 돼요? 내 토플 점수가 요거밖에 안 돼요? 또
내가 취직시험에 20번째 떨어졌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상상 속에서 다음에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자기 긍정의 암시를 넣거나 뭐 이런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실력이 정확하게 어느 만큼인지,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도전이 정말 어느 만큼 크고 엄중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대로,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혹시 실패했다면, 지금 내가 뭐 그것이 사회적인 영역에서건 아니면 내 건강에 있어서 내가 무너졌건 또는 내 사업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던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현상에 있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창출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야말로 현실 도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냉정하게 현실을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내가 내 시각으로 봐서는 달라질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라보고 성경이 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 새로운 의미들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 복원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브릭콜라주. 자, 이 브릭콜라주는 보니까 원래 미술 용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 용어로서 그냥 있는 거가 무엇이든지 그냥 주변에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법이 브릭콜라주라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을 브리꼴레어라고 하죠. 이게 다 프랑스예요. 프랑스 불어예요. 자, 그런데 이 브리콜라주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그 다이안 쿠트라고 하는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그 편집장이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복원력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수중에 있는 그 무엇을 활용해 무언가를 만드는 능력이다. 심리학자들은 프랑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가 이 같은 기술을 브리콜라주라고 부르기 시작하자 따라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의 뿌리는 복원력의 개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다시 반등한다는 뜻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브리콜라주는 적절한 도구나 재료 없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즉석에서 고안하는 능력인 일정의 발명으로 정의된다. 브리콜라주를 하는 사람, 즉 브리콜레어는 언제나 집안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라디오를 만들거나 자신의 차를 수리한다. 그러니까 요컨대 이 브리콜라주란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속담처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자, 역경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역경이다. 역경에 부딪히면 당연하게 여겼던 자원, 자금, 인맥 등 여러 인프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당황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고장난 리모컨을 반복하여 누른다고 텔레비전이 켜지지 않듯 역경 앞에서 기존과 똑같은 움직임은 효과가 별로 없다. 이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진다. 무기력과 침체에 빠져드는 수순이다. 바로 이때 힘을 주는 개념이 바로 브리콜라주다. 없으면 없는 대로. 대단하지 않아도 좋으니 무언가를 해내는 것. 완성되지 못해도 괜찮으니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 어차피 단박에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역경이라 부르는 것 아닌가.
다만 브릭콜라주로 시작하는 거다.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바뀐다. 일이 성사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찾아온다. 운명의 바퀴가 방향을 바뀌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는 이제 9월 달인데요. 9, 10, 11, 12. 9월 달도 거의 다 가서 이제 4개월이 아니라 거의 이제 3개월 반밖에 이제 한 해가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새해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죠. 개인적으로도 세웠을 거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세웠을 거고, 또 사업적으로도 세웠을 거고, 또 신앙적으로도 물론 세웠을 거예요. 올해 반드시 큐티를 한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을 안 먹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운 친구도 있을 거고, 내가 반드시 성경 통독을 한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결단들도 했을 거예요. 자, 그 신앙적인 결정들.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그걸 통해서 나는 명과 내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올해 시작하면서 그게 개인적으로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또는 우리 회사든 학교든 내가 하려고 맘먹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어떻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죠. 네, 쉽지 않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야심차게 뭔가 올해는 달라지겠다고 내 인생의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했지만 사실 환경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2년 다 가도록 끝나기는커녕 지금 추석 지나고 3,000명이 넘어서면서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던 비즈니스도 또 우리 회사도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삶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막상 나에게 부닥쳐오는 현실이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또는 기도했던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면 그리고 왠지 내가 이번에 계획했던 올해 시작되면서 준비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망쳐버린 것 같아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다시 시작할 용기조차 없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4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인가를 브릭콜레어처럼 시도해서 이루어낸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면 여러분들이 좀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미남 배우죠. 제가 그분을 오늘 설교 시간에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이분은 장동건 씨인 것 같은데, 이분 아니고요. 이병현? 차인표. 네, 이분입니다. 뭐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예. 원래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분은 차인표 씨였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정말 한국 최고의 멋진 배우라고 생각하는 장동건 씨하고 이병헌 씨를 보여주고 진짜 멋있는 사나이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든 차인표 씨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자, 차인표 씨가 이제 미국에서 그 대학을 다녔죠. 그 뉴욕주에 있는 주립대학을 다녔는데 그 대학에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김관성이라는 친구인데요. 김관수. 이 친구랑 찍은 사진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네. 둘이서 대학생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그럼 맨날 저렇게 입고 다녔느냐? 그건 아니고 대사관에서 하는 무슨 연말 송년 파티에 가느라고 그날따라 저렇게 양복 입고 폼나게 사진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저 김관수라는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영어권 학생이어서 한국말을 잘 못했고
차인표는 나이가 들어서 유학을 가서 영어를 썩 잘하지 못해서 사실 별로 공통점이 없었는데 둘이 같이 좋아했던 취미 생활이 있었어요. 그게 체육관에 가서 역기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운동을 하는 그 취미가 같아서 무척 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관수라는 친구는 꿈이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비행기 조종사. 차인표는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둘이 그렇게 꿈을 꿨지만 대학 졸업하고 헤어져 가지고 약 20여 년 이상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LA에서 28년 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차인표는 그 사이에 영화배우가 되어 있었고 이 김관수라는 친구는 파일럿이 되지는 못하고 뉴욕에 있는 한 금융회사의 직원이 되어서 한 번도 직장을 옮기지 않은 채 그때까지 아주 훌륭한 직장인으로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 교육도 다 시키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해요. 둘이 만나서 밤새워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2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자기 마음 안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차인표가 물었대요. 그럼 넌 뭘 할 때 행복하니? 그랬더니 답이 그냥 튀어나오더랍니다. 나는 운동을 할 때 행복하고 운동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때 자존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날 밤새워서 얘기를 했는데 그날 그 대화가 뭔가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던지 그 김관수라는 친구가 뉴욕으로 돌아가자마자 직장에 사표를 내버리고 그리고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로 퍼스널 트레이닝 자격증을 따는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따고 난 이후에 퇴직금을 몽땅 털어넣어서 뉴욕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조그만 마을에 체육관을 열었어요. 자, 50살이 넘어서 이렇게 용감하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인표가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뭐 칭찬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체육관이 열자마자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그게 2020년 1월이었어요. 한 달 동안 손님이 몰려들다가 2020년 2월 코로나가 뉴욕에 폭발하면서 모든 게 셧다운이 됐죠. 그래서 결국 이 체육관도 한 달 문전성시를 이루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영상을 찍고 공원에서도 찍고 그래서 줌으로 1:1 가르치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국 1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작년 12월에 본인 스스로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다 털어놓은 체육관은 문을 닫았죠. 본인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수차례씩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차인표가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딱히 위로해 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야, 한 달만 지나서 내년이 되면 좋아질 거야. 그게 작년 12월이거든요. 근데 올해도 지금 다가고 있지만 뭐 하나도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김관수라는 친구가 차인표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땐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그래도 우리 꿈을 잃지 말고 우리 서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교환을 해보면 어떨까? 2021년에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 그거를 한번 리스트로 적어서 교환하자. 근데 이제 차인표는 그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고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만 기집애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병상에 있는 친구가 하재니까 그래도 그래 한번 너를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좋아 해보자. 그럼 네가 먼저 보내봐 그랬대요. 그래서 그 김관수라는 친구가 버킷리스트를 보냈는데 그 버킷리스트의 1번이 머슬 매거진의 커버 모델 되기예요. 그래서 머슬 매거진의 커버 모델 되기.
차인표가 그걸 보고 이 병상에 코로나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가 이 커버 모델이 되겠다니까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에 너의 버킷리스트가 곧 나의 버킷리스트다. 나도 머슬 매거진의 커버 모델이 돼서 너랑 같이 사진을 찍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차인표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랑 나랑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지켜보는 관객이 되어주자. 그런 제안이 아니었을까. 야, 날 좀 지켜봐주고 응원해줘. 이게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길인데 네가 지켜봐주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도움의 요청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꺼이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자, 문제는 이 관수라는 친구는 코로나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으나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미 오랫동안 몸을 만들어 온 사람이고 또 체육관에서 계속 영상으로라도 운동을 가르쳤던 사람이라서 몸이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인표는 물론 한때는 원조 몸짱이라는 소리도 들었으나 사업에 바쁘고 또 배우일, 모델일 뭐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목 디스크에 허리 디스크에 무릎 망가져 있고 이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4개월 후에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려면 4개월 동안 내 몸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망가진 몸을 회복시켜서 바디빌딩을 하게 해주는 트레이너가 있다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레이너를 만났더니 이 트레이너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제안한 게 뭐냐면 먼저 하루에 1시간씩 재활 훈련을 먼저 목과 허리, 무릎 이런 거를 재활하는 재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재활훈련 1시간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1시간 반씩 근육을 운동 합치면 3시간 총 4시간에다가 체육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 옷 갈아입는 시간 따지니까 하루에 6시간을 매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24시간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에 6시간을 더 만들어내야 되냐. 이제는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을 살아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의 삶을 쫙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줄여야 될 것과 늘려야 될 것이 아주 명쾌하게 딱 정리가 되더래요. 늘려야 될 것은 운동시간, 줄여야 될 것은 음식, 특별히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기름진 음식과 술. 그런데 술과 기름진 음식을 주로 먹고 마시는 시간은 저녁. 그래서 결단을 했답니다. 도망가자. 늘 먹고 마시는 밤의 세상에서 공복이어도 배가 고프지 않은 새벽으로 도망가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그거 외엔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늘 새벽 1시, 2시에 잤는데 저녁 10시만 되면 그 전에 얼른 샤워하고 가족들에게 굿나잇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으면서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2-3주 지나면서부터 저녁 10시에 잠이 드는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바로 출근을 하니까 전에 같으면 70분 걸리던 출근거리가 30분으로 단축이 되더래요. 그래서 운동을 끝내고 샤워까지 끝내도 오전 10시 30분 이전에 오전 프로그램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회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무일을 하다가 4시 반부터 다시 운동 끝나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잠깐 쉬다가 잠들고 성경은 원래 자기가 하루에 30분씩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그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운전하고 가면서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들으면서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기까지 너무 힘들었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고 첫 주는 의지로 버텼는데 몇 주가 지나니까 이게 습관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의지가 지칠 때 습관이 아군이 되어 대신 싸워준다. 결국 그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리고 만들어진 습관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까지의 그 과정을 견뎌내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2021년 7월 머슬 매거진은 아니었지만 노숙자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빅 이슈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수익금의 절반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잡지이고, 또 이렇게 뭔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발행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 김관수와 차인표의 스토리를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해서 기다렸다가 두 사람을 결국 잡지 모델로 쓰게 된 거예요. 그 잡지 표지 보고 싶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뭐 좀 시커멓게 나왔지만, 그러나 시커매도 너무 멋있죠, 몸이. 자, 중요한 건 저 두 사람이 잡지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에게도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도했는데 안 돼서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친구들에게 차인표 씨가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였어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습관이 만드는 변화를 지켜봐주는 단 하나의 관객이 있다면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차인표와 김관수라는 친구가 서로의 변화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관객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여러분, 일상에서 뭔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싶습니까? 술이나 담배를 끊고 싶습니까? 어떤 중독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운동 습관을 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십시오. 단 하나의 관객과 함께. 이렇게 우리 차인표 씨가 강의를 마무리하는 영상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차인표는 사실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설령 당신 옆에 그렇게 지켜봐주는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지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단 한 분의 관객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인생이라는 한 편의 드라마를 써가고 있을 때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봐 주시는 그 단 한 분의 관객이 있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차인표가 저렇게 몸이 바뀌는데 4개월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9, 10, 11, 12, 9월 달 많이 가긴 했으나 아직도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삶의 습관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푸른나무 청년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마 여러분 1:1 성경 1:1 제자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한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미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들끼리 서로 또는 부부간에 서로 약속하는 것이죠. 서로 이 시점에서 버킷리스트를 한번 교환해 보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당장 저에게 묻더라고요. 여보의 버킷리스트는 뭐야? 그래서 제가 1번, 올해 안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사는 것. 그랬다가 거의 이혼당할 뻔했습니다만은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삶의 새로운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꺼이 세컨드 찬스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결단해 놓고 얼마 못 가서 무너져도 주님은 또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다시는 네 말 믿나 봐라 하고 우리를 매정하게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그래, 내가 이번에도 널 지켜봐 줄게. 난 네 편이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남은 4개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올해 초에 시작했다가 얼마 지나지 못해서 실패해서 이미 내가 그런 결심을 했었는지조차도 아스라이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친구들도 오늘 새롭게 다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면 올해 9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아무것도 새롭게 시도해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브릭골레어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지금 나에게 적절한 어떤 직장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사업 프로젝트가 없다고 할지라도, 또 나를 후원해 주는 어떤 스폰서가 없다고 할지라도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주신 4가지 조언을 말씀드렸죠. 그때 했던 것 중에 4번째가 뭐예요? 복음적 결단을 하라. 그리고 그 복음적 결단이란 just do it 하는 것이다. 이게 어디서 온 리소스로부터 가능해질 것이냐,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just do it 해라. 그게 복음적 결단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네, 오늘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으로, 그래, 나 한번 변화되고 싶어, 나 이렇게 해보고 싶어, 이렇게 되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그걸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just do it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낙심해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할 일 없이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복원력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끝장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새로운 결단,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청년교회에 대한 엄청난 애정이 있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푸른나무 청년교회를 기대하고 있는 많은 우리 푸른나무 교회 하는 장년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푸른나무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워낙 우리 푸른나무 청년교회가 독특한 청년 공동체였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국내외에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청년교회 오셔서 설교하셨던 우리 뉴욕의 노진산 목사님 같은 분은 이 푸른나무 청년교회는 정말 한국의 힐송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가시기도 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이곳에서 뜨겁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정말 복음을 심차게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이런 살아있는 공동체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어떤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어떤 에너지가 그리고 어떤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지를 아마 짐작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위기가 닥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회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게 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22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22명까지도 지금 채워지지 못하는, 필요하면 청년 예배도 2부로 늘려서라도 44명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현장에 나오지 않게 되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물론 여전히 연결은 되어 있고 여전히 무언가 이 교회 공동체 이 예배에 대한 갈망함은 있을지라도 점점 어쩌면 그 끈들이 느슨해지고 그 타이가 약해져가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청년들이 안 와요 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뿌리꼴라주 해내는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았어요. 지금 3,000명 넘었다고 해도 이게 제가 보기엔 마지막 발악이라고 해야 되나, 코로나에. 우리 이제 백신 접종이 70%를 넘어섰고 이제 완료율도 지금 50%를 향해 다가가는데 10월 말 11월 초가 되면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이 예배 현장에서의 출석 인원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제한이 완화되면 이곳을 우리 청년들이 가득 채우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늘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하던 그 청년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인가, 만약 그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여기에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안 되는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가능한, 주님께서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주신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내는, 시도하는 그 노력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면 정말 우리 14시 16분 마태복음 14장 16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 마을에 들어가서 뭘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거 그걸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이 14시 16분 이 청년 예배의 기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저 오늘 찬양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팀 이대로 슈퍼밴드 결승전에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이런 훌륭한 찬양팀이 있고 또 이런 놀라운 이 기도 인도자가 열정적으로 기도를 인도하고 있고 또 이런 훌륭한 멘토님이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이곳에 우리 이 시대에 배고픈 청년들, 정말 목적과 방향을 잃은 청년들, 꿈과 희망이 필요한 청년들, 그냥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고독해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곳에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이제 3개월 남았어요. 2022년 1월부터 뭔가 이곳에서 새로운 불이 떨어지도록, 여기에 기적이 시작되도록, 광야의 잔치가 벌어지도록 우리 같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